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준한, 승수, 정우, 현수 학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전달 잘 됩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소리 전달되면 여기 뭐야? 문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네, 그거 혹시나 이게 네이버 이게 약간 구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소리가 끊기거나 방송 상태 안 좋으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게요. 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그래서 그거 또 원래 쉬는 날인데 또 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또 여러분들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다들 얻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심층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 아무래도 뭐 어느 때 한 대학만 딱 하진 않잖아요, 보통. 뭐 카이스트 넣을 정도면 뭐 서울대도 넣고 뭐 또 안전빵으로 뭐 연대나 고대도 넣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범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원래 심층 강의가 또 사실은 좀 제대로 된 큰 강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아주 자세한 이론적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의 문제들을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요 강의 딱 사흘만, 4일 동안만 이렇게 허락된 강의여서 그 모든 얘기를 다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그 카이스트 기출 문제 위주로 쭉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이스트 기출이 또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또 친절하게 해설지가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해설지도 같이 올라왔긴 한데, 그게 좀 구린 해설이 있어요. 네, 해설이 좀 구려요. 좀 구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편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알아두면 좋은 사실들 등등등이 있어서 그걸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여유가 나오면은 또 이제 이 강의에 맞게 또 만들어 놓은 단기 특강 강의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미리 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우편으로 가거나 했을 텐데, 뭐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 있는 또 독특하고 재밌는 문제들 많거든요. 그것도 추가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출 문제에서 무엇이 나오며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특성상 이제 뭐 이렇게 면접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건 이게 무슨 그 인성 면접이나 뭐 아니면은 인문계 논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 자연계열 쪽의 이 면접은 그냥 면접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면접을 할 때 특별한 기술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1대1 뭐 이렇게 실전 면접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뭐 그렇게 뭐 그냥 한 번 정도만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1대1 실제 대면 면접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면접 시험은 그냥 풀 수 있으면 푸는 거고요. 못 풀면 빵점인 거예요. 그냥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걸 이제 내가 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의 수준은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다, 뭐 굉장히 뭐 손도 붙이기 어렵다, 그런 거는 어쩌다가 한 개씩 나와요. 어쩌다가 한 개씩 나오고, 보통은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닌 학생들은 학교 내신보다 약간 쉬운 수준, 학교 내신 수준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문제는 뭐 굉장히 무슨 독침같이 날카로운 문제도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꽤 걸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작년에 나왔던 2022년 기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9번.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2022년도에 나왔던 이제 9번 문제라고 돼 있는데 나는 1번이라고 맨 처음에 첫 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 카이스트 면접에는 이게 9번이라고 출제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이 한 시험지에 다 같이 나와요.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와라르 푸는 거여가지고 문제가 그런데, 자, 화학부터는 이제 9번이라고 돼 있는 이 문제 첫 페이지 나와니까 보겠습니다. 하인 있는 고무풍선에 물을 넣은 후 풍선에 입을 대고 계속 숨을 불어넣었다 등등등 해가지고는 거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럼 내가 거기에 뭐 이렇게 반응식 하나가 있는데 이 반응식 쭉 쓰는 동안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읽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를 보셔도 좋고요. 안 보셔도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선 문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이양성자성 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는 숫자 2를 얘기하는 거고요. 양성자라고 하는 건 H 플러스를 뜻하죠. 원래 이제 고등 교과 과정에 그 사내리가 나옵니다. 화학, 그러니까 뭐 그 일반 계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화학 2 과정에 그 사내리 반응식이 나오는데 원래 수능 교과에서는 저렇게 이양성자성 산이 안 나왔어요. 원래 안 나왔어요. 원래 안 나왔는데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9년인가 2020년인가부터 수능에서 이양성자성 산이 약간 간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로 아마 낸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이양성자성 산하고 뭐 크게 관계는 없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교육 과정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 약간 이제 뭐 약간 간접적으로 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풍선을 준비하시고 짜잔 여기 이제 물을 넣어요. 물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이 여기다가 이압 하고 이제 날숨을 불어넣는 거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날숨에는 반드시 이제 뭐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반드시 CO2 가스, 이산화탄소가 포함되게 되어 있죠. 뭐 동물들이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속의 대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이산화탄소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어쩌겠다는 거냐? 여기 있는 물이랑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 우선 용해도 평형이 이루어지고요. 용해도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H2CO3 탄산이라고 하는 게 일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탄산이 어느 정도 산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산해리 덕에 여기서의 이제 pH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H가 6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pH가 6이 되었다. 라는 타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이 탄산의 산해리 상수 요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문제는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인식을 하시고 그 실험에서 나와 있는 사실들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풍선 속 안에 들어있는 요 물의 부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기 물의 질량이 500g이라고 줬어. 그냥 보자. 네, 물의 질량이 500g이라고 줬고 문제에서는 뭐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사실 뭐 이산화탄소 녹아봐야 뭐 억수로 많이 녹겠어요. 뭐 아니야 코딱지만큼 녹겠어요. 뭐 조금 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좀 이산화탄소 좀 녹아봐야 안 녹아봐야 뭐 질량이나 부피 혹은 밀도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맹물이나 뭐 저렇게 이산화탄소가 녹은거나 밀도는 그냥 문제에서 1로 두래요. 1kg per 리터로 두래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풍선 속 여기 들어있는 물의 부피는 0.5리터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날숨의 부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전체가 3.5리터래요. 전체. 그래서 숨 팍 불어넣고 물까지 있는 상태에서 0.5리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풍선 속 물의 부피가 0.5리터니까 요거 빼주시면은 3.0리터가 요 사람이 후 해가지고 착 내뱉은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일부가 또 녹았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그러면 이때 요 날숨 기체의 총 몰수.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기체인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이산기체로 화정해라. 라고 했죠. 그럼 이산기체 상대 방식을 쓰면 되니까 N은 RT over PV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압력이 얼마냐면 뭐 전체 대기압을 그대로 쓰시면 되죠. 전체 대기압이 지금 1기압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1atm 곱하기 자, 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 3.0리터. 그 다음에 기체 상수를 뭐라고 두라고 했냐면 0.08 사실은 0.082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산이 조금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숫자를 예쁘게 줬어요. 뭐로? 0.08로. 자, 단위는 어떻게 돼?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자, 그리고 이때 온도는 몇 도라고 했습니까? 300켈빈이라고 온도 주었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atm, 리터, 그다음에 켈빈 약분되고 이제 몰만 남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아마 8분의 1 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뭐 학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학년도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정해진 학과에 따라 달라요. 근데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어리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사실 정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할 때 이게 면접관 한두 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는 진짜 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메모지를 줄 수도 있어요. 메모지. 그래서 메모지로 써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엔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진짜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진짜로 이렇게 칠판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트렌드지 뭐 그 해의 트렌드고 뭐 이렇게 뭐 과마다 특징이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항상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결국은 뭐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 풀면 되는데 항상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준비는 가장 만만하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가장 까다롭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준비는 가장 귀찮은 걸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안 해본 여러분들의 발표 방식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연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필기 따라하는 거예요. 필기 따라하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발표하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학교 교사나 뭐 학원 강사들의 이렇게 필기해 주시는 거 있죠. 요런 방식을 따라가면 가장 적절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1대1 대면 문제 시켜서 하면은요 어떻게 쓰냐면 몰수는 갑자기 난데없이 몰수는 대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넣고 계산하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보는 사람이 아주 답답해요. 그럼 보는 사람이 아주 답답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써본 적이 없거든. 그냥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쓴 거거든. 근데 한 번도 남을 위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실제 만약에 이걸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하면 칠판에 프레젠테이션 하건 아니면 종이에 프레젠테이션 하건 남 입장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학교 교사나 강사들이 써주는 방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계속 손을 놀려주세요. 계속. 옆에 해설지 있잖아요. 그냥 해설지 있는데 뭐 또 써도 되나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계속 손을 놀려야겠어요. 계속. 안 그러면 안 늘어야겠죠. 계속 손을 놀려야 돼요. 필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따라하세요. 실제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108 이거 싹 다 지우고 여러분 처음부터 해보세요 하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봐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좋은데 남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논리를 체계적으로 이게 순서를 정해서 남들한테 논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차근차근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다 한 번도 안 해봤을 거거든. 안 해보지. 왜냐면 요즘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한 번도 이 짓을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기회라도 해봐야 돼. 왜냐면 교수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을 좀 따라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날숨, 기체, 총, 몰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있어도 계속 써봅니다. 네 번째. 그다음 이 날숨 안에 들어있는 CO2의 몰수. 이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들이마실 때 뭘 들이마셔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로 이게 사람 어떻게 그리지? 난 그림으로 있으면 뭐 머리 너무 큰데 외계인인가? 저 어쨌건 이게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좋았어 그래. 그림 너무 별로다. 이게 훅 들이마실 거 아니야? 들이마실 때는 주로 질소하고 산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훅 들이마신 다음에 확 내뱉을 때는 사실 질소는 거의 다 나오고요. 산소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물질을 어떤 시스템도 100% 다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들어온 거의 일부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산소의 일부가 몸속에서 대사가 되고 그 중에 일부가 CO2가 돼서 배출이 되는 거죠. 의외로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왜 오히려 이 산소가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 그래서 뭐가 가능해?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인공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뱉었는데 전부 다 이산화탄소만 나와. 그러면 이 기절하는 사람인데 인공호흡하면 어떻게 되겠어? 죽어.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인공호흡하면 살잖아.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의외로 많이 오히려 굉장히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숨에 실제로는 질소기체도 있고 산소기체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미량기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들이마셨을 때 들어온 미량기체들. 그래서 이때 포함되어 있는 이 CO2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중에 여기서 일부를 이제 계산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 어떤 말이 있냐면 거기에 부피비로 4%라는 말이 있죠. 4%란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부피비 혹은 몰수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CO2의 만의 몰수는 아까 8분의 1 몰에서 거기에 뭐를 곱해주냐면 4%. 4%니까 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는 쟤는 문제에서는 부피비가 되겠지만 기체에서는 몰수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짜잔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0.005 몰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2엽.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섯 번째 물에 용해된 CO2 분자수. 요걸 이제 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몰수 중에 문제에서 용해도가 50%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절반만 녹는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숫자를 보고 계속 계산을 해서 틀리지 않게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항상 또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입시건 학교 내신이건 성적을 결정하는 건 뭐죠?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여러분 결과는 실력으로 결과가 결정되나요? 절대로 아니죠. 뭐로 결정되죠? 성적은 뭐로 결정되죠? 실수로 결정되죠.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이 학교를 쭉 다녀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돌이켜봤을 때 이게 뭐냐면 아쉬운 시험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완전히 똑같다고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만 안 했어도 성적이 한 30%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적과 인생은 실수로 결정돼요. 실력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숫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이 계산해 주시면 0.0025몰 만큼 녹아 들어가네요. 근데 또 이제 문제에서는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때 뭐냐면 바로 CO2가 H2O와 반응을 한대. 그럼 CO2와 H2O가 반응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물 속에 CO2가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랑 반응을 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바로 H2CO3. 이런 식의 탄산이 됐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서 퀴즈. 여기서 퀴즈. 주어진 반응에서 주어진 반응이요. 여기에서 주어진 반응에서 누가 루이스 산이죠? 자,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루이스산, 루이스 염기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루이스산, 루이스 염기는 공교육 과정에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겠죠? 당연히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H2CO3 이게 탄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탄산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얘가 루이산 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누가 루이산이죠? 바로 요놈이 루이스 애시드. 그 다음에 요놈이 루이스 베이스 염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CO2가 루이산이고 왜 H2O가 루이스 염기예요? 요렇게 짜잔 짜잔 짜잔. 자, 이거이 뭡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열에 있고, 자, 당연히 탄소하고 산소 중에는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당연히 산소가 더 크죠. 그럼 산소가 다 가져가면 이 탄소는 전자가 충분하겠어요? 전자가 부족하겠어요? 주변에 산소가 있으면. 얘는 전기 음성도 크고 전기 음성도 작으니까 이 탄소는 델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분 전하가 나타나면서 전자가 부족할 거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양쪽의 이 산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가 델타 마이너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자 음전화 밀도가 나타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구랑 반응하냐면 H2O. 자, 짜잔, 짜잔, 짜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산소에는 이게 뭐예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러면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만큼 이 산소는 전자가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럼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기압이라는 게 기체가 많이 있는 게 고기압이죠. 그럼 저기압이 기체가 조금 있는 게 저기압이지. 자, 그다음 폭포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럼 위는 뭐? 위는 에너지가 많은 곳, 아래는 에너지가 적은 곳. 그럼 이 세상 만물은 항상 어떻게 된다? 물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 세상 만물의 이치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해요?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이런 현상을 아우르는 법칙을 뭐라고 해요? 르샤틸리에 원리. 좋아요. 예. 르샤틸리에 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뭔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물질이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학이 나온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공교육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나왔다가 2, 3년 전인가부터 안 나와요. 공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 엔트로피를 직접 엔트로피 막 이렇게 막 나오겠느냐마는 이게 또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게 은근히 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알아채지 못하게 내거든요. 내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도 중요하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어쨌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듯 전자도 어떻게 된다?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탄소가 이 전자를 받아도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탄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는 항상 루이스 구조일 때 뭐를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돼요. 옥텟. 그러면 탄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돼야 돼요? 4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탄소가 결합선이 하나, 둘, 셋, 4개 되어 있는데 또 결합하는 거 아니야? 그럼 탄소는 전자를 받아줬지만 옥텟을 만족 안 해도 되나? 탄소는 옥텟 만족 안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파이 결합 전자를 이쪽으로 보내.
뭐를 위해서?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탄소의 샨쇼. 땡. 그 다음 요 탄소 쪽으로 요 파란 전자가 땡. 그 다음 얘가 땡. 노란 전자가 이렇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산소가 1- 형식전화를 갖고 이산소는 1+ 형식전화를 갖게 되죠. 이게 이제 몇 번의 평형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가 됩니다. 그런 이제 탄산이 되는 거죠. 자, 뭐 더 세부적인 건 뭐 너무 유기화학 같은 거라서 뭐 조금 더 얘기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여기서 봅시다. 비공호 전자쌍이 전자를 주고 있죠. 비공호 전자쌍이 전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쌍 주계죠. 주계. 그 전자쌍 주계를 뭐라고 해요? 루이스 염기. 그리고 얘는 전자쌍 뭐예요? 보시다시피 밖에. 얘는 밖에. 그 전자쌍 밖에를 뭐라고? 루이스 산. 아시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대학의 이 입시 문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 학원을 하시는 그 뭐 학원 관계자들도 이게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입시 문제를 보면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잖아요. 되죠. 그게 다일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것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뉘앙스를 받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그렇게 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달까요? 그게 달까요? 그게 달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요즘 뭐 우리나라의 집권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신지 아세요? 그 다음에 혹은 우리나라의 무기가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도입하거나 만들고 있는 KF-23 같은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학생이면 공부만 해야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릴 때일수록 경제나 정치에 항상 귀를 열어둬야 돼요. 그 경제나 정치 훈련이 어릴 때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전 국민이 경제나 정치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경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커다란 정치나 경제라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이게 거짓말 이게 뭔 소리냐 싶겠지.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 입에 이렇게 딱 맞게 얘기를 할게. 여러분 입시 과정에서 아주 팽팽한 두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시를 결정하는. 누구? 바로 교육부와 각 대학. 자, 교육부의 목적은 우선 뭐겠어요? 교육부의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겠죠. 그럼 공교육 정상화이기 때문에 입시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딱 화학 1이나 화학 2에 나오는 정도로만 나오도록 원하겠죠.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뭐 어떤 정부건. 왜냐하면 거기서 딱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난리를 칠 거고 여론이 나빠질 거고 정부를 막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각 대학이 항상 어떻게 해? 뭐냐면 공교육 과정에 나오는 것들로만 입시를 치르기를 원할 거라고. 하지만 각 대학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좋은 학생을 받는 거죠. 여기서 좋은 학생이란 뭐예요? 좋은 학생이란 뭐 미래 가능성이 있는 학생, 잠재력이 있는 학생 그런 거 없죠. 잠재력이 있는지 미래 가능성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사람 지금 딱 보고 한 10분 만에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대학이 뽑는 학생은 뭐예요? 그냥 사전 지식이 많은 학생이에요. 좀 더 많이 아는 애. 그러면 대학은 어떤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어요? 조금 더 리스키한 문제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내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시험이 치러지기 한 달 전에 교수들을 숙박을 시킵니다. 경기도 모처의 이게 어떤 호텔에 각 과목마다 보통 과목마다 2명 아니면 3명의 교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2명하고 3명이니까 보통 그해 들어온 조교수나 부교수가 많아요. 조교수나 부교수. 왜냐하면 정교수들은 힘들잖아. 몸이 할아버지들이니까 할머니들이니까 조교수 부교수가 많아. 그리고 인건비가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나가. 많이 주지, 많이 줘. 한 600만 원 정도 주고 한 달 동안 숙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한 명당 박사과정 조교가 한 명 붙어. 그리고 석사과정 조교가 3명이 붙어. 그래서 교수가 어떤 문제를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거를 그 밑에 있는 박사과정하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 애들이 그걸 구현하는 거야. 이렇게 뭐 타이핑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막 뭔 말이겠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한 달 동안 모여서 600만 원 받고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럼 꼴랑 이렇게 대여섯 개 만들까? 네,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한 20개 넘게 만들어요. 20개 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냐면 교수들끼리 모여요. 교수들끼리 모은 다음에 거기서 세미나를 해요. 그럼 세미나를 해서 문제의 장단점, 문제의 난이도 거기서 이제 대충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누구도 입회하냐면 고등학교 교사도 입회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대학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수준 높은 학생을 수준 높다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많이 하는 애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상황에 따라 달리 써요. 상황에 따라 달리 쓴다고. 어떻게 했냐면 과마다 약간 다르게 쓰고요. 그리고 언론령이 따로 있고요. 실제 쓰는 게 따로 있어요. 즉 교육부 제출령이 따로 있고요. 실제 시험 현장에 쓰는 게 따로 있다고요. 다 달라요.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뭐만 나오겠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거는 가장 무난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것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떤 문제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추가 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만 딱 봤지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교수는 문제와 답안지를 같이 봤거든요. 그럼 그 답안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안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2번 여기까지 제대로 답을 하는 경우 요 추가 질문을 해서 제대로 답하면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 이렇게. 나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교수가 질문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팁. 자, 여러분이 막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냥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50% 득점한 거야 이게. 진짜 평균 정도 득점한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갑자기 교수가 먼저 질문을 해. 어머, 근데 학생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 문제를 던지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는 아주 잘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지. 거기서 적절히 대답만 해주면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이 면접에서는 이 추가 문제를 잡아야 돼요. 추가 문제. 근데 당연히 추가 문제는 사실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내 교재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교재 있죠? 내가 요거 말고 하나 더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추가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드린 자료를 막 버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추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내가 추가적인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내가 갑자기 퀴즈 하면서 뭐 하면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교수라면 이런 거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CO2와 H2O가 반응을 해서 탄산이 되는 이 반응식을 썼는데 이때 문제에서는 이 중에 뭐 몇 개가 된다, 뭐 몇 개가 돼 있다고 그러냐, 거기. 이게 몇 개가 되냐면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 500분자당 한 분자, 500분자당 한 분자. 여기 이제 500개 중 이게 이제 중 한 개가 이런 식으로 탄산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좀 춥나요? 살짝 끌까? 이게 또 추석인데 또 너무 빵빵 틀면 또 언니 추웠죠? 그래서 우리 언니 이름? 예진이 언니. 반가워. 그렇지 예진. 그래서 예진에서 봐. 뭐 추석이나 한번 불러볼까? 예진이 언니. 좋아. 볼펜. 아유. 주석부에 체크 나볼까? 여기 있다. 볼펜. 예진이 언니. 반가워요. 그 다음에 우리 오빠 이름은? 준권? 준건이 오빠. 좋았어요. 좋아.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빠 이름이? 문철원이 오빠. 알겠습니다. 철원이 오빠. 좋아요. 그 다음 뒤에 언니 이름이? 서지우 언니. 좋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냥 먹읍시다. 자, 그래서 500개 중 한 개가 이렇게 H2CO3가 된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앞서서 CO2 물에 녹는 거 개수를 정했고 그 중에 500개 중 하나니까 물에 녹아 들어온 CO2의 개수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시켜줄게요. 치우자. 자, 그다음 이제 7번. 자, 7번 보시면 6이죠.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에서 반응.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성된 이 H2CO3 탄산의 초기 몰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0.0025몰 이 이산화탄소의 몰수인데 그중 500개 중에 하나가 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500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얘를 계산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뭐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 계산하면 이제 500분의 0.0025몰 인데 그 초기 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전체적인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물 녹아 들어간 부피가 보시다시피 0.5리터잖아요. 0.5리터. 왜냐하면 여기 풍선까지 포함한 게 3.5리터니까 물만의 부피는 0.5리터잖아요. 그럼 이때 그 초기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느냐? 뭐 C0로 표현해주고 그때 여기에 있는 몰수를 그때 수용액의 부피 0.5리터로 나눠주시면 바로 농도가 나올 거고요. 이 값이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를 초기 농도 C0로 치환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문제는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7
사내리 양론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H2CO3 수용액, 얘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합니다. 초기 농도가 뭐 C0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부가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X만큼 반응을 하면 X만큼 생길 텐데, 끝이 나면 C0 빼기 X 이게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예. 깜짝 뭐야? 예, 깜짝 예. 물 자동 이온화로 생기는 C-7승은 분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네. X와 C-7 네. 인데도요? 네. 물론 당연히 여기서 누구와 이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냐면, 누가 관계가 있을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얘가 깜짝 놀랐어요. 날 불러가지고 짜잔, 이런 반응식이 하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체 이온화. 아이고 라고 하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체 이온화를 여기서 고려해야 되냐는 거죠. 고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원래 근사하려면 0.05배 미만인 것만 근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고려하면 좋죠. 고려하면 좋죠. 근데 내가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고려하면 좋죠. 근데 내가 머뭇거릴까요? 근데 물의 자체 이온화를 통해서 H 플러스가 초기에 뭐 10의 반의 7승만큼 녹아 들어왔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은데 그 계산을 완료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계산기가 필요해요. 계산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입시 과정에서는 계산기를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입시 과정에서는 계산기를 안 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대면 면접 시간은 몇 분? 길어봐야 10분이에요. 그럼 그 안에 얘를 보여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산기를 못 쓰죠? 대면 면접이죠? 즉 이걸 고려하지 않아도 풀릴 수 있게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발표를 할 때 만약에 뭐 자기가 원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자체 이온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셔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계산을 하기에는.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발표를 할 때만 그 채점관한테 뭐 물의 자체 이온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그 입시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냐면 공교육 과정에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동 이온화요? 아니요. 그 0.5%룰 이런 거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공교육 과정의 수능 화학 2에서는 그냥 무조건 근사예요. 그냥 무조건 근사. 근사해야 답이 나오게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만약에 수능 화학 2 문제에서 그 0.5% 룰이나 물의 자동 이온까지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시가 그런 영향을 좀 받죠.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이게 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거라서 이건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이 경우 고려를 한다고 해도요.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우선 봅시다. 어쨌건 자, 그럼 이제 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최종 표현 상태에서 이게 C0 빼기 X가 되고 얘가 X가 되고 X가 된 건데 이때 만약에 이거 보시면은 KA라고 해서 사내리 상수가 있죠. 그럼 사내리 상수가 있고 그 사내리 상수가 일종의 평형상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반응불분의 생성물, 생성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H 플러스에 CO3 마이너스 해서 H2CO3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각각의 농도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X제곱에 C0 빼기 X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때 pH가 6이래요. 이때 pH가 6이래요. 그러면 이때 pH가 6이면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요거대로라면 근사적으로 X를 뜻하는 것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초기 농도에다가는 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넣고 계산하라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요 놈은 다시 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이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출제 계산기가 있으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이건 10-5승, 이거 10-6승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무시.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정도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 그럼 무시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 무시 안 하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나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뭐 계산기가 없어도 이게 손으로 계산하면 1.1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물의 자체 이온화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물의 자체 이온화. 자, 물의 자체 이온화를 고려를 하면 이 덕에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초반에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지. 알겠죠? 그럼 더해져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 더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한 pH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시? 이것도 무시했는데 이것도 무시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에 이러한 산일이 계산에서는 이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의심이 되면 이렇게 추적해도 된다는 얘기죠. 의심이 되면요. 10-7승이라고 놓고 요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고려를 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의 10분의 1 정도다라고 얘를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고려하나 안 하나 사실은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진짜 제대로 고려하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고려하고 싶으면요. 요 계산하는데 적어도 20분 넘게 걸려요. 제대로 계산하려면. 그래서 뭐 질량 보존이나 전화량 보존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는 데까지 한 30분 넘게 걸려요. 근데 결과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만 공교육 과정에서는 입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또 하나의 퀴즈.
quiz. quiz. 민물의 pH는 얼마일까요? 민물의 pH. 온도는 그냥 상온이에요. 산염기 반응에서 온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모든 화학 반응은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화학 변화는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평형상수는.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즉 산해리 반응의 산해리 상수 역시 온도가 변하면 변합니다. 만 산해리 반응에서는 온도가 변하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뭐 필요하면 문제를 만들면 되는데 그런 타입의 문제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시스템에서 온도가 변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지 산염기 반응에서 온도가 변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하는데 온도가 변하는 문제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산염기 문제에선. 뭐 여하튼 민물의 pH는 얼마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수통에서 이렇게 닦아서 먹는 물 이런 거 민물이라고 하잖아요. 민물이요. 육상의 물. 아니면은 이렇게 설악산에 있는 그 뭐냐면은 이렇게 막 약수터 이런 물 있잖아요. 뭐 설악산이 아니도 뭐 산에 가면 있는 막 이런 물 그런 거 시냇가에 흐르는 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곡에 흐르는 물 pH 얼마냐고요? 얼마예요? 7.4. 얼마예요? 얼마야? 여기 있잖아요. 대략 한 5.6 정도 나와요. 네.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피비로 4%가 안 되잖아요. 부피가. 오래 녹아서 그렇게 됩니다. 오래 녹아서.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걔를 가지고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요. 걔를 가지고 엄밀하게 계산하면 그리고 이제 물에 뭐 용해도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등등등 계산하면 5.6까지도 나옵니다. 5.6.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물이 산성, 염기성 따졌을 때 우리가 중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 표현하는 중성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중성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평소에 물 먹을 때 이게 산성이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액성을 따지면 산성이에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중성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덕에 물의 pH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민물 취수하면은 그냥 pH 6 정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추가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잘 알아두세요. 추가 문제. 두 번째, 바닷물. pH는 얼마? 바닷물 pH는 얼마? 바닷물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물. 바닷물 pH 얼마? 바닷물 pH 얼마겠어요? 뭐 고등학생 정도의 지성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 pH 얼마? 정말 이거 고등학생 정도의 지성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얼마일까요? 바닷물. 살짝 염기성. 염기성. 바닷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뭐 우리 오빠 이름 오빠 이름이 준건이 언니. 준건이 오빠. 맞죠? 준건이 언니 이번 여름에 어떻게 바닷가랑 갔다 왔나요? 왜? 갔다 왔어야지. 나는 갔다 왔지. 완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텐트도 치고 막 했는데 근데 진짜 근데 그 정가연이 있거든요. 정가연 알아요? 네, 딸들인데요. 얘들이 텐트를 가져가는 걸 싫어해요. 왠 줄 알아요? 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내가 다 치거든요. 내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텐트 치고 나면 좋대요. 왜냐면 우리 내 텐트 정말 괜찮은 거 사가지고 진짜 괜찮거든요. 정말 괜찮거든요. 진짜 커요. 그러니까 안에서 한 6명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서 있을 정도 큰 텐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시원해요. 네, 시원해서 치고 나면 좋은데 그거를 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싫다는 거야. 그리고 막상 치면 되게 좋아해. 막 진짜 하여튼 그래. 그 바닷가의 pH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바로 그 해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7.4에서 7.6이에요. 이게 바다의 예를 들면 육상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염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저거예요. 7.4에서 7.6.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왜 민물보다 pH가 조금 더 높을까요? 그럼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5.6이면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민물의 pH는 산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민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염기성으로 갔다 뭐 이건 거죠. 사실은 7.4, 7.6이면 중성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더 염기성이라는 거지. 이유는? 어. 왜 pH가 저렇게 바닷물은 약간 조금 더 높아질까요? 혹은 약간 조금 더 염기성 쪽으로 이동할까요? 바라바라바라 조개 때문입니다. 뭔 게? 조개. 예진이 조개 좋아해? 조개 안 좋아. 어페라 안 좋아해? 조개 안 좋아해? 조개구이 안 먹어요? 조개구이? 안 먹어. 관자. 만 먹고 조개. 그래요? 홍합 이런 거 안 먹어요? 홍합탕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 또 다른 오빠. 철원이 오빠. 조개 어때? 조개. 얘는 안 좋아해. 그래? 지우 언니 조개. 중건이 오빠 조개. 그래 조개 왜? 이상한 사람들이야. 조개 왜? 조개 이게 홍합 이렇게 막 이게 탁 올리브 오일에 볶아가지고 쫙 이게 막 토마토 소스에 버무려도 맛있고 막 아니면 그냥 탕으로 한국식으로 먹어도 맛. 이상한 사람들이 조개. 자, 왜 조개가 pH? 왜죠? 조개는 뭐가 필요해요? 조개 껍데기가 필요하죠.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은 뭐예요?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은 CaCO3죠. CaCO3. 그러면 CaCO3에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CaO의 CO2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 껍데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육상에서 이산화탄소는 누가 먹어요? 육상에서 이산화탄소는 누가 먹어요? 식물이 먹죠. 바닷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누가 먹는다고요? 조개들이 다 먹어버려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조개는 바닷속에 많이 있겠어요? 조금 있겠어요? 조개가 바닷속에 많이 있겠어요? 조금 있겠어요? 천지 빼까리로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개는 생물 피라미드상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으면 전체 질량은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 환경 조절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개예요. 조개. 즉 조개가 없었으면 육상 생태계가 이렇게 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개를 맛있게 먹지만 실제 조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다 먹어버려 가지고요, 바닷물의 농도는 그 뭐냐면은 그냥 맹물 정도의 pH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닷물 속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훨씬 더 적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퀴즈. P. 의 pH 얼마? P pH 얼마? P. 그 바로 바닷물 pH랑 똑같아요. 생명체 안에 체액의 pH는 바닷물이랑 똑같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뭐를 제안하는 증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 유래했다? 바다에서 유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 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곤충, 뭐 파충류, 모든 동물들의 체액의 pH가 다 7.4, 7.6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 바다하고 똑같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같이 좀 동시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